I got the cash in the bags. 이른 아침, 한 남성이 거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가 버스 정류장 주변을 지나려는 찰나 그의 눈에 근처 수풀에 사람 형체의 무언가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가가 살펴보니 한 여성이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경찰은 곧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합니다. 바로 여성의 손목에 있어야 할 시계가 사라진 것입니다. 경찰은 시계를 훔쳐간 이가 여성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경찰은 과연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은 2021년 기준 약 545만 명이 살고 있는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998년 4월 20일 월요일, 이른 아침 한 남성이 아침 운동을 위해 집을 나섭니다. 그는 여느 날처럼 집 주변 해안을 따라 천천히 달리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주변을 지나갈 무렵 그는 버스 정류장 뒤 수풀에 여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남성은 놀라 여성을 향해 다가가는데 여성은 처참한 모습을 한 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여성의 머리에는 둔기로 맞은 듯한 흔적이 발견됐고 손목에는 깊은 상처가 있어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상태는 매우 위급해 보였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을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지만 그녀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고 맙니다. 여성은 버스 정류장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수풀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피해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은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근처 도로에는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핏자국이 발견되는데 핏자국은 여성이 발견된 수풀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공격을 받고 수풀에 유기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부검 결과 여성의 머리에는 여러 개의 상처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길이가 13cm나 되는 큰 상처도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둔기에 의한 상처였습니다. 여성의 사이는 두개골 골절이었습니다. 게다가 손목에 길게 베인 상처 역시 그녀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한 소지품과 승용차를 토대로 여성의 신원을 파악합니다. 피해 여성의 이름은 셀리 포 비엥, 1956년생, 당시 나이 42세. 셀리의 직업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입니다. 셀리의 아버지는 사업가였으며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 큰 빚을 지게 되면서 중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기 위해 직업 교육을 받습니다. 평소 화장하는 것을 좋아했던 셀리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노력한 끝에 드디어 자기 이름으로 샵을 여는데 성공합니다. 그녀는 실력을 인정받아 업계의 이름을 알리게 되고 방송국에서도 출연자 메이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꿈을 이룬 셀리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친구의 소개로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이문상. 그는 셀리보다 5살 많았습니다. 교사인 그는 온화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셀리와 이문상은 연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두 사람은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에 꼴이 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들과 딸을 각각 한 명씩 낳습니다. 모든 것은 평탄했고 셀리의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셀리와 이문상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그들의 오랜 꿈이었던 시내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합니다. 네 식구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이 흘러 셀리의 두 아이는 모두 성인이 됐습니다. 셀리와 남편 이문상은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열심히 살아온 자신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세계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셀리가 돌연 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셀리의 남편 이문상은 경찰에게 셀리의 소소한 물건들과 그녀의 롤렉스 시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롤렉스 시계는 3년 전 이문상이 셀리에게 선물한 시계로 7,500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약 74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메이크업 도구도 보이지 않았는데 셀리의 남편 이문상은 경찰에 중요한 단서를 하나 제공합니다. 4월 19일,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어떤 남자가 전화해서 셀리를 찾더라고요. 라이조라고 광고 제작사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라이조는 일반적인 메이크업비보다 2배나 많은 1000싱가포르를 주겠다며 셀리에게 메이크업을 부탁했어요. 보안페이에 신난 셀리는 선뜻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셀리는 메이크업 도구를 챙겨 차를 몰고 약속 장소로 갔어요.
그게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라이조. 경찰은 셀리의 동료들을 수소문해 라이조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진작가가 경찰에 말합니다. 라이조라는 사람은 모르겠고 동료 중에 라이어조라는 사람은 있어요. 라이조, 라이어조. 발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동일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찰은 라이어조에 대해 조사합니다. 그의 이름은 조나리스 바드리샤. 당시 나이 23세. 그는 프리랜서 카메라 보조 일을 하며 소품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조나리스가 일명 라이어조로 불리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만한 성격의 조나리스는 사람들에게 허풍을 떨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라이어조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 월급이 1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약 1,000만 원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는 마땅한 직업이 없는 백수였습니다. 조나리스는 걸핏하며 친구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한 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다른 친구의 돈을 갚는 돌려막기식으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이 쌓였습니다. 친구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조나리스를 라이어조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불리는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범인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조나리스의 집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가 쓸 돈이 부족해 보이지는 않았죠. 그런데도 조나리스는 허구한 날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녔습니다. 조나리스는 자기가 왕실 혈통이며 자기 여자친구가 월급이 1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약 1,000만 원을 받는 항공사 임원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조나리스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것처럼 그녀는 항공사 임원이 아닙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이폰. 당시 나이 31세. 그녀는 태국 사람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쁘장한 외모와 늘씬한 몸매, 게다가 여러 언어에 능통해 사이폰은 업소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녀가 일하고 있는 가게를 찾아왔죠. 조나리스도 사이폰을 찾는 많은 남자 손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나리스에게 사이폰은 특별했습니다. 돈만 밝히는 여느 업소 여성들과는 다른 특별한 느낌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고 항상 주변 사람을 챙기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싱가포르로 오기 전 사이폰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태국에서 결혼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남편이 그녀에게 롤렉스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그녀는 롤렉스 시계를 매우 아꼈는데 3년 전 사이폰의 절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그녀는 자신의 롤렉스 시계를 팔아 친구를 도와줍니다. 사이폰 덕분에 친구는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롤렉스 시계를 판 해에 사이폰의 딸이 태어납니다. 그녀는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녀가 회사를 그만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극심한 불경기로 남편의 회사가 도산하면서 급작스럽게 수입이 끊겨 집까지 팔아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집니다. 회사가 망한 후 남편은 180도 다른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는 이렇게 된 게 모두 아내 사이폰의 탓이라며 그녀에게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손을 올리는 일까지 다반사였습니다. 남편의 횡포를 견디다 못한 사이폰은 결국 이혼합니다. 그러나 직업이 없던 사이폰은 딸의 양육권을 남편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딸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급해진 사이폰은 임금이 높은 싱가포르로 옵니다. 하지만 직장을 구하는 일은 그녀의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유흥업소에 발을 들이게 되고 예쁘고 똑똑한 사이폰은 금방 업소의 에이스가 되어 적지 않은 수입을 벌게 됩니다. 사건 발생 반년 전 1997년 10월 조나리스는 유흥업소에서 사이폰을 만납니다. 사이폰은 조나리스보다 8살 많았지만 조나리스는 사이폰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합니다. 조나리스는 몇 달 동안 업소를 하루가 멀다 하고 드나들며 사이폰에게 자신을 어필합니다. 사이폰이 보기에 허세만 빼면 조나리스도 꽤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조나리스는 사이폰의 모든 걸 책임지겠다며 그녀를 끈질기게 쫓아다닙니다. 결국 두 사람은 연인이 됩니다. 연인이 된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이야기하다 사이폰의 전 남편이 사이폰에게 롤렉스 시계를 선물했었고 친구를 돕기 위해 사이폰이 시계를 판 일을 조나리스가 듣게 됩니다. 조나리스는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며 어딘지 아쉬워하는 사이폰의 얼굴을 보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걱정 말아요. 내가 꼭 다시 사줄게요. 4월 20일 오늘은 사이폰의 31번째 생일입니다.
조나리스는 그녀를 위해 선물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사이폰에게 꼭 선물하겠노라 다짐했던 롤렉스 시계였습니다. 좀 낡기는 했지만 분명 진품임은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나리스가 사이폰에게 롤렉스 시계를 선물한 날이 셀리가 살해당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경찰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조나리스가 셀리를 살해하고 그녀의 시계를 훔친 것은 아닐까. 경찰은 사이폰을 찾아갑니다. 사이폰이 말합니다. 그날 어딘가 모르게 좀 이상하긴 했어요. 제가 어디서 난 거냐고 묻자 조나리스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사이폰이 조나리스에게 선물 받은 시계의 일련 번호를 확인한 경찰은 셀리의 잃어버린 롤렉스 시계와 일련 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1998년 4월 23일 경찰은 살인 혐의로 조나리스를 체포합니다. 조나리스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빨리 자신을 찾을 거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조나리스 바드리샤, 1975년 출생,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프리랜서 카메라 보조로 소품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나리스가 어릴 때 그의 부모님은 이혼했습니다. 조나리스는 동생과 함께 어머니를 따라 싱가포르에 왔습니다. 조나리스의 어머니는 싱가포르에 오고 얼마 있지 않아 새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어머니가 새로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조나리스와 동생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조나리스와 동생을 구박합니다. 조나리스는 조그만 잘못이라도 하면 몇 시간이나 무릎을 꿇고 앉아 가죽끈으로 맞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조나리스에게 상처로 남은 건 이런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조나리스의 어머니는 재혼 후 다른 사람에게 조나리스와 동생을 소개할 일이 있으면 그들을 아들이 아닌 조카로 소개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행동은 조나리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가 어렵게 꾸린 새 가정을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속상한 마음과 상처를 속으로만 사겼습니다.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조나리스를 몹시 구박했지만 그래도 그에게 교육받을 기회만큼은 주었습니다. 조나리스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외삼촌의 광고회사에 취업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사직서를 내고 영화회사에 취업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질 나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매일 밤 함께 어울리며 술 마시고 유흥업소를 들락날락거립니다. 그렇게 조나리스는 사이폰을 알게 됩니다. 그는 사이폰이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으며 태국에 3살짜리 딸이 있고 어려운 형편 때문에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조나리스와 사이폰, 두 사람 다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사이폰은 조나리스의 아픔에 귀 기울였고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조나리스는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을 그녀에게서 느낍니다. 그는 사이폰에게 완전히 빠져 사이폰을 만나기 위해 출근 도장 찍듯 매일 사이폰이 일하는 업소에 갑니다. 가뜩이나 돈이 없어 쩔쩔매던 조나리스의 삶은 더욱 궁핍해집니다. 그는 사방팔방 돈을 빌리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이 쌓이자 조나리스는 어머니와 새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나리스를 도와줄 리 만무했습니다. 조나리스의 어머니는 말합니다. 헛소리 집어치우고 저번에 빌려간 2,000 싱가포르 달러나 얼른 갚아. 코너에 몰린 조나리스에게 손을 내민 건 사이폰이었습니다. 그는 선뜻 6,000 싱가포르 달러, 한화 약 600만 원을 내놓으며 조나리스를 도와줍니다. 조나리스는 사이폰의 행동에 매우 감동했습니다. 그는 영원히 사이폰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조나리스는 사이폰이 친구를 돕기 위해 팔았던 롤렉스 시계를 다시 갖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조나리스는 여자친구 사이폰의 생일에 꼭 롤렉스 시계를 선물하겠노라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이상일 뿐 현실은 그리 녹록치 못했습니다. 조나리스가 아무리 노력한들 그가 하는 일로는 단기간에 그렇게 큰 돈을 모을 수도 그렇다고 신용을 잃은 그에게 큰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이폰의 생일은 다가오고 조나리스는 점점 초조해집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롤렉스 시계를 구할 수 없다는 생각에 다다른 조나리스는 다른 방법을 강구합니다. 사건 발생 몇 주 전인 1998년 4월, 조나리스는 길에서 우연히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는 여성을 발견합니다.
조나리스는 자신도 모르게 그 여성을 미행합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도착하면 그 여성을 위협해 시계를 훔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거짓말은 밥 먹듯 했어도 범죄를 저지른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조나리스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시도는 그렇게 실패로 끝이 납니다. 1998년 4월 18일, 조나리스는 촬영장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셀리를 만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녀는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조나리스는 생각합니다. 이건 신이 내려주신 기회다. 그는 셀리의 시계를 훔칠 계획을 세웁니다. 다음날 4월 19일, 조나리스는 셀리에게 전화해 자기를 광고 제작사 직원이라고 속이고 셀리에게 메이크업을 의뢰합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가격보다 2배나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말이죠. 셀리는 높은 페이에 좋아하며 조나리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때 조나리스는 자신을 나이젤이라고 소개하는데 공교롭게도 셀리는 그의 이름을 라이조라고 듣게 되고 남편에게 이를 이야기합니다. 훗날 셀리가 잘못 들은 라이조라는 이름은 경찰이 셀리의 살인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건 당일 4월 20일 새벽 6시 30분, 셀리는 차를 몰고 조나리스와 약속한 버스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라이조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때 조나리스는 숨어서 셀리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면 그녀 뒤를 급습해 시계를 훔쳐 달아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셀리는 도통 차에서 내릴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참다 못한 조나리스는 셀리의 차로 갑니다. 셀리와 조나리스는 촬영장에서 서로를 본 적이 있어 안면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조나리스는 셀리에게 인사합니다. 또 함께 일하게 됐네요. 촬영팀이 차가 막혀 좀 늦게 도착한다네요. 차에서 내려 버스 정류장에서 함께 기다리는 건 어때요? 셀리는 아무 의심 없이 차에서 내립니다. 곧 자기에게 닥칠 위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말이죠. 조나리스는 주위를 살피고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자 셀리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품에서 망치를 꺼내 냅다 그녀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셀리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조나리스는 그녀를 버스 정류장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숲으로 끌고 갑니다. 조나리스가 셀리의 손목에서 시계를 가져가려는 순간 셀리가 깨어납니다. 놀란 조나리스는 반사적으로 망치를 휘두르고 셀리는 완전히 의식을 잃습니다. 그는 셀리의 손목에서 시계를 풀고 확실히 그녀를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칼을 꺼내 셀리의 손목을 그어버립니다. 저녁 7시, 조나리스는 여자친구 사이폰의 생일 파티에 갑니다. 그는 사이폰에게 롤렉스 시계가 들어있는 선물 상자를 건넵니다. 그리고 준비한 장미꽃 한 다발과 케이크, 위스키 한 병을 꺼내 사이폰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4월 23일, 조나리스는 경찰에 체포되자 자신이 현재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약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 부작용으로 여자친구에게 집착하게 된 것 같아요.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그녀가 웃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었어요. 그녀가 갖고 싶어한 롤렉스 시계를 꼭 선물하고 싶었어요. 조나리스는 셀리가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는 거 봤을 때 시계만 뺏으려고 했지 목숨을 빼앗을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셀리를 죽이고 그녀의 시계를 훔쳤을 때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행복과 평안함을 느꼈어요. 조나리스는 범행 후 집으로 돌아와 잠이 듭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을 때 그 모든 것이 꿈인 줄 알았지만 서랍에서 롤렉스 시계를 발견하고 꿈이 아닌 현실임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조나리스는 이어서 말합니다. 동료인 셀리에게 너무 미안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도저히 저 스스로를 통제할 수가 없었다고요. 하지만 검찰은 조나리스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셀리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조나리스는 다시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것을 우려해 칼로 셀리의 손목을 그어 그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데 성공하죠. 이런 행동은 모두 조나리스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조나리스는 사전에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신경정신과 의사의 정신감정 결과 조나리스가 어린 시절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구박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또한 조나리스는 범행 과정을 명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며 다른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인의 사고와 인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후 1998년 10월 28일 싱가포르 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은 조나리스를 강도 및 살인 혐의로 기소합니다. 19일간의 심리를 거친 싱가포르 재판부는 조나리스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1999년 조나리스의 형이 집행돼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 후 조나리스의 여자친구 사이포는 고향 태국으로 돌아가 집을 마련하고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